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이제 2일차 학술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신안에서 모두 다 즐거운 휴식, 편안한 저녁 되셨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경미입니다. 어제는 기조 연설에 이어서 총 3개의 세션의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함께 하셨습니다. 기후 질병 위기 해결, 평화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세션별 주제와 함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빛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 2일차에서는요. 세션 4,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제 모색, 세션 5, 신국가주의와 경제통상 현안의 평화적 협력, 세션 6에서는 신냉전과 식량 에너지 위기 해결, 세션 7은 한반도 평화, 변화된 세계, 새로운 평화 패러다임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역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종료 후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청년 미래 평화, 청년들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김대중 학술상 시상식을 끝으로 오늘 행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션 4,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제 모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4의 좌장님과 두 분의 발표자를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벌써 자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좌장님은 백학순 김대중 평화회의 집행위원장님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션 발표를 해주실 분은 조현 전 한국 UN 대사님이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임스 린지 미 외교협회 수석 부회장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자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 넘겨서 지금부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first.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날 또 네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저희가 들었던 많은 발표들과 또 여러 논의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어제 개막식 그리고 기조 연설과 또 다른 세션들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유튜브의 채널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의 세션은 네 번째 세션이고, 그리고 오늘의 토픽은 신냉전과 또 지구적 평화체제 모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주도했던 이 신자유주의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여러 전 세계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에 대해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이스트, 사우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할 때에는 저희가 예전 알고 있던 그 동쪽이 아니고 이제는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런 국제적인 그런 권력 분쟁 관련해서 다른 새로운 신냉전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저희가 보편화해서 일반화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냉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런 국제 관계들은 다양한 이제 저희가 냉전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하고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경쟁 구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토, 소련,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남중국해에서도 또 대만 해협에서도 지금 많은 갈등이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반도에서도 전쟁의 위협, 실제로는 핵 전쟁의 위협까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냉전이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이런 글로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귀한 연사분들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조현 대사님, 그리고 또 미 외교협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신 제임스 린지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 대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UN 대사님이셨습니다. 작년 6월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대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외교부 차관이셨고요. 또 인도 그리고 또 호주의 대사님이셨고, 국제기구 비엔나의 또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계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엔에서도 한국을 대표하고 계셨고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대사님 또는 그 관련 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또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으셨고, 또 프랑스 툴루즈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아직은 아니고요. 먼저 제임스 린지 박사님을 소개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린지 박사님께서는 외교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이십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외교협의회고요. 박사님께서는 지금 워싱턴 사무소에서 계시고 또 위원회 의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 관련해서 또 미국 정책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박사님께서는 텍사스 노스웨스트 아이오와 또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리고 다자적인 어페어 관련해서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서 또 국제 그리고 다자간 문제 국장님으로도 또 역임을 하셨고,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많은 또 책을 주관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기도 하셨고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have 일단 발표자님께서는 각각 20분씩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Professor Peck, thank you very much for. 백 박사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유엔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예측입니다. 세계에 대한 예측이고요. 세 번째는 도대체 무엇을, 특히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초급 외교관이었을 때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님께 항상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백 교수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겠죠. 제가 도착하자마자 뉴욕에서 만약에 오늘 도착했다, 귀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고 친다면 이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먼저 대통령께 참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엔의 중국 대사님이 주재한 만찬에 참여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대사님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탈리아 대사도 있었고, 갑자기 이 테이블에서 중국 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비올리는 중국에서 왔고, 그리고 스파게티도 중국에서 기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마르코 폴로가 이탈리아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셨던 이탈리아 대사님께서 당황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저를 좀 봐주세요. 그 쓰신 글을, 기고문을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94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리바게뜨의 맨하탄에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죠. 그 파리바게뜨가 한국 회사라는 것을 알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얘기를 했죠. 베이징에만 파리바게뜨 지점이 2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은, 라비올리나 딤섬이나 스파게티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맛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에게 얼마나 잘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포린 어페어에서 그 전에 리칸유 싱가포르 총리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아시아 가치관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아시아적인 독특한 가치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서 만든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좋은 정보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께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이뤘던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유엔은 거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거의 마비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가 몇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적 대결 상태 때문입니다. 제가 2006년에 부대사로 갔을 때입니다. 유엔에 대한 기부금이 한국이 7위였습니다. 지금은 전체 유엔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2%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따라잡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얘기였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환경 보호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회에서는 전략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인
경쟁 구도에서는 모두 어떤 대표성, 어떤 뭔가를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00년에 새천년을 축하하던 시기였죠. 그 당시에 저는 OECD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경제학자, 전략 전문가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었죠.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러시아가 서구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중국은 터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이 분열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많은 국영 기업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은 이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일본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맞아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예측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예측은 확실하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협력, 경쟁, 대결로 간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 세계도 이 세 개의 요소, 협력, 경쟁, 대결에 맞추어서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국이 만약에 협력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대결이 더 커진다면, 대결 국면이 더 커진다면 위험해지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별 만찬에서 주변 대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비행기라면 캡틴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기류가 불안정하니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적 대결이라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가리고 그리고 유엔의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보는 것이 권력 공백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인 것이죠. 지금 1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힘의 균형이 있다면 러시아와 아르메니아의 그런 균형이 있다면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매달려 있고 아제르바이잔이 그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것이 이 공백에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공백을 싫어합니다. 너무 많은 압박도 부담도 싫어합니다. 그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박이 증가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한반도가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혜를 빌리고 싶습니다. 백 교수님, 지금 이제 조현 대사라고 가정해 보시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조대사님, 보고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우려에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묵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지만 한국 정부는 두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핵 억지고요. 뭐 예를 들면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었던 3자 회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긋는 것은 때로는 효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평화를 유지하거나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방침이 위험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한 조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핫라인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것도 조속히 실천해야 합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회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아니다 하더라도 군사적 충돌은 계산을 잘못하거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비화될 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과거 몇 년 동안 했던 것을 보면 참 실망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고 또 김정은 정권을 도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국에게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3자 안보 협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군사적 억지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 간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관계만 공고해질 뿐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북러 회담을 환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 캠프 데이비드 3자 회동에 의해서 도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단층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말씀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께서 베이징 주재 외교관이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다 썼었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2주 전에 미국을 릴리스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의 군인들이 풀려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기에 참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은 평화, 번영, 전 세계를 위한 이런 활동에 감사를 드리고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에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만 지금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버리지 말라. 김정은이 핵무기를 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대화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그리고 관리된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서도 전략적인 협력 그리고 대결에 있어서도 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대할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권고를 드리겠고요. 조 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벨트를 세게 매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대사님께서는 20분 동안 말씀을 20분을 다 채우지 않으셨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임스 린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금번 김대중 평화포럼 2023에서 발표하고 또 함께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세션의 사회를 맡아주신 저희 친한 친구인 백학순 조직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를 조 대사님과 함께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고 이력서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유엔의 대사님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역임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대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 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해주셨고 대부분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포럼은 정의롭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희망 어린 노력들을 직면한 도전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주제를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담론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저의 전 상사였던 리처트 하스가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혼란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상사님께서는 책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고 특별히 소련의 붕괴 이후로 이러한 혼란이 훨씬 더 많이 급격해지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6년 동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또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랐던 저희의 희망이 얼마나 유원해졌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많은 젊은 분들께서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3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탈냉전 초기에는 더 평화롭고 더 정의로우면서 질서가 있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의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방금 조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정학적인 경쟁이 다시 돌아왔고 여기에는 복수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30년 이상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강대국 간의 전쟁의 위험은 이제 상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이런 세계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그리고 또 저희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러한 위협은 또 초국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와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그리고 다른 여러 기술적인 발전은 물론 여러 혜택들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한 잠재적으로 실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저희가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다고 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보통 선형적으로 사고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쁜 일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믿고 싶은 강력한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 역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 간의 긴장이 1980년대, 90년대에 미국과 소련 간에 고조가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냉전은 무력 충돌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평화롭게 종식이 되었죠. 인간의 선택의 힘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리더들은 훨씬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다시 그렇게 선명하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위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잠재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이런 긴장은 이 패널의 제목처럼 냉전 시대의 긴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와 또 지금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전 세계의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조만간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상호 연결성 자체가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은 이러한 교훈을 1914년에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와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이러한 초국가적인 위기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나 그리고 글로벌 질병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떠한 문제도 일방적인 어떤 국가의 행동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그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인센티브에 귀를 기울일지 여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런 인센티브를 상쇄하는 명백한 힘은 바로 급증하고 있는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타인이 문제의 근원이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부추기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의 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현실을 보자면 민족주의가 계속 그 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국제적인 연합을 구성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필요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대응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봐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새로운 AI와 같은 신기술을 포함한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더 강력하고 공정하고 또 안정적인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할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결정 요인은 어쩌면 중국과 미국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깊게 더 우려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안정적이고 공평한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사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홍콩의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대만을 협박하고 자국 정책을 비판하는 국가를 처벌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아니면 민주적인 정부 전복에 반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글로벌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국이 원했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1990년대, 즉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30년 전에는 미국은 전략적 참여라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세계 경제 통합이 되는 것이 중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고 또 미국의 우방이나 전 세계에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중국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러한 전략적 참여라는 정책이 큰 실수였다는 초당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파트너를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경쟁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초당적인 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만 이런 민주화된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강경해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강경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정책적인 전환이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두 개의 목표를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해서 얻은 이런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력을 제한을 해서 처음에는 디커플링이라고 불렸고 지금 디리스킹이라고 불리는 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보다는 미국과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조 대사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정책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말한 공식인데요. 미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을 하고 경쟁해야 할 곳에서는 경쟁을 하고 또 대결을 해야 할 곳에서는 대결을 하겠다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민족주의적 외교 정책에서 크게 탈피했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여러 그런 무역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계승해 오기는 했지만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민족주의적인 외교 정책에서는 크게 탈피를 했습니다. 대신에 한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을 결집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협박으로부터의 자유에 기반한 세계 질서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뿐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또 경쟁은 또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또 다시 집중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이 우려하는 것을 같이 우려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의 전선을 제시를 하게 되면 중국이 지배를 하기보다는 협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런 접근 방식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는 말이 행동을 앞지르고 또 때때로는 호전적인 어조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은 맞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의 가드레일이라는 것을 구축을 하기 위한 논의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또 협력적인 행동의 토대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안타깝게도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이렇게 긴장을 완화하고 또 잠재적인 협력 분야를 구축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를 지속해야 된다는 미국의 요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사이의 직통 통신선을 구축하는 것조차도 그러한 간단해 보이는 주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참여를 이렇게 꺼리는 데에는 중국의 어려운 내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미국의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의 미국 대선이 미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후자적인 요점은 세계 질서의 침식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아니면 또는 트럼프와 비슷한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공유하는 인물이 백악관에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에 다시 등을 돌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자 협력을 경멸하는 트럼프의 이러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미국과 우방들은 계속해서 미국을 착취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이 계속 관여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세계에 계속 관여할 것인지 여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위협은 미국의 정치적인 기능 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에서 기고한 글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Foreign Affairs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그 기고한 글에서는 미국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이 요구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미국은 그러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글을 기고했습니다. 게인트 장관의 이런 우려는 너무나도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의견을 뒷받침하려는 것처럼 마침 이번 주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 혐의 때문도 아니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그분은 미국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원 의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새로운 하원 의장이 누가 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새로운 하원 의장이 이런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책임 있는 통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세계의 정세에 직면한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여는 데 큰 일조를 했던 이 국가는 점점 더 커지는 혼란의 세력에 저항할 의지가 없거나 또는 저항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현재를 넘어서 그리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린지 박사님. 두 분 다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두 분께 드릴 질문들이 있는데요. 린지 박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가 요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도 글로벌 사우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이거나 정치나 전략적인 블락으로 가서 경제적인, 기술적인, 전략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블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요인입니다. 2024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있을 예정인데 트럼프 팩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트럼프 때문만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깨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책 일관성이 깨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정책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질문이 둘 다 좋은데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 비욘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어쨌든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사이기 때문에 긴 토론을 좋아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정도구나라는 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진실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블락이 형성되게 되면 우리가 진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여러 국가에서 나온 특히 글로벌 사우스에서 오신 분들과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 케냐도 있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20년, 30년 동안 개도국 또는 중소소득국들의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의 대두 때문이었는데요. 지정학적인 대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워싱턴의 어젠다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선출이 될 것인지 2024년에 대선이 11월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12개월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당선이 되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었고 그렇다면 대통령의 권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다른 팀과 다른 어드바이저로 팀을 꾸릴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권력을 잡았을 때 민족주의자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정책들을 구사했습니다. 가치에 따라서 파트너를 선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권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집권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두 번째 집권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국민들과 더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직을 봤을 때 분노와 Fire and Fury라는 정책을 썼죠. 네, 10분 남았죠? 알려주는 건가요? Fire and Fury 정책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브로맨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과 잘 지냈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sort of add 사실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오늘의 이 세션은 유튜브에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사실은 뉴욕타임스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한미일의 3자 회담이 캠프 데이빗에서 8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흥미로웠던 점은 즉각적인 위협,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른 요소, 즉 트럼프 요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정책을 바꾸게 된다면 당연히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3자 협력을 제도화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노력들, 얘기들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그의 자문관들은 만약에 다시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10%, 즉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것을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대선은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만약에 미국의 경제 정책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면 글로벌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도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유엔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구적인 멤버죠. P5 안전보장 이사회의 P5 회원국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그 어떠한 결의안도 채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정책적인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유엔의 기능을 재활성화하자, 리더십을 가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엔의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구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전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물론
국가들 간 그리고 또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긴 하겠지만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유엔에 관련해서 어떤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모먼트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3차 세계 대전이나 일어나야 완전히 다른 국제 기구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격한 의견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지금 현재 사무총장님께 존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총장님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블록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많은 블록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유엔 안에서도 블록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자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좀 균형 있는 어떤 조화로운 방식으로 자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략적인 관계를 잘 관리를 해야지만 유엔의 기능을 다시 부활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신냉전의 도래 그리고 이런 유엔의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나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굉장히 나쁜 거겠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 봤을 때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런 협력적인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발표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아마도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의 강의들처럼 꽉 채웠습니다. 그러면 저의 세션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어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한 핵과학자가 개발을 한 이 둠스데이, 종말의 시계. Wonderful speech. 어제 BSA에서 브란슨 박사님께서 만든 것이 둠스데이 클럭입니다. 그 BSA 웹페이지를 가시면 둠스데이 클럭을 종말의 시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시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정에서 1분 30초 전입니다. 시계가 자정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없어진다. 대재앙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90초가 남았다는 겁니다. 지구 종말까지 90초가 남았다라는 것인데 자정까지 90초가 남았던 때는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 생물학적인 위기, 핵 위기, 파괴적인 기술 등등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실 돌봐야 하는 시간이고 또 타인들도 같이 돌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힘을 결집해야 할 시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항상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로리 카일라 씨, 사티아르티 선생님들께서 어제 다 기조 연설을 해 주셨는데요. 다 말씀을 하시면서 공감, 행동하는 공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평화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